얘기했던 거 미생물 때문에 청소가 다니는 거. 그래서 이 글쓴이는 자동차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한테 생태 문제,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해서 반성과 성찰,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뺏지 않는다 이런 거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요 4번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할 때만,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만 차를 몰고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작정 차 몰고 다니고 목적 없이 그냥 몰고 다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동차의 성격. 첫 번째는 달리는 기. 그래서 달림으로써 사고도 있고 감성적 기계.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감성적 기계. 그 다음에 모순된 욕망. 사람들은 안에 있고 싶으면서도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걸 충족해주는 게 자동차다. 그래서 풀빌리면은 글쓴이가 계속 죄책감도 느끼고 현대 문명이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앗아간다 이런 생각했다고 했었어요.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아까 했던 그 경수필, 중수필 이야기 나오고 수필이랑 소설이랑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소설은 허구적, 가짜 이야기,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이고 수필은 자기가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는 거. 그 다음에 수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식이 자유롭고 소설은 발달적 리액션, 좀 결말 뭐 이런 주석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풀벌레들 자연기를 생각한 이 연계작품이라 한 장 더 넘기시면 시 분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기본 다 읽었어? 뭐겠어? 누가 봐도 뭐야? 뭐야 이거? 벌레잖아. 화자. 알지?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시를 보면서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를 그렸어요. 네,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풀벌레들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텔레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낸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물건이지. 그래서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 문명에 있었던, 가려져 있던 풀벌레 소리, 어둠이 나타나는지. 뭔 말인지 이해돼? 뭔가랑 좀 비슷하지? 광화문시랑 비슷하잖아.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 텔레비전을 껐을 때 나타나는 어둠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의 섭리대로 가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을 맞이했으니까 어둠은 긍정적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야? 긍정적 이미지인 거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긍정적 이미지인 거고, 광화문시에서도 어둠이 긍정적이었어, 아니었어? 긍정적이었어. 잘 생각해보면 광화문도 어둠이 긍정적이었단 말이야. 자연의 섭리대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둘 다 긍정적인 이미지다? 잘 기억해놓으세요. 둘이 비슷하잖아요.
배우는 자연스러운 이 풀벌레 울음소리도 긍정적이 아니야? 긍정적이 되는 거지. 그럼 텔레비전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둠 속에서 들었더니 벌레 소리가 화나대. 봐봐. 소리는 원래 뭐로 인식해야 돼? 귀, 그러니까 청각인식인데 얘가 화나게 들린대. 어두운데도 화나게 들린대. 즉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요거를 청각의 시각화 혹은 공간감적 신상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소리가 환하게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거는 너무 작아서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것 때문에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 풀벌레들의 소리가 있대. 그래서 얘네들을 생각을 한대. 그리고 이 소리가 드나드는 작은 통로를 생각한대.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귀뚜라미나 여치 때문에 안 들리는 이 풀벌레의 엄청 작은 소리는 누구들한테만 들리겠어? 풀벌레들에게만 들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귀가 풀벌레의 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까맣고 좁은 통로, 그리고 또 풀벌레의 귀가 되는 거죠. 걔네들한테만 들리니까. 그리고 그 통로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름 마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우는 이유는 뭐야? 풀벌레가 왜 울어? 다른 풀벌레가 교감하려고 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름 마음 보고 교감하려고 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마음은 사실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마음이란 거 어디에 매달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추상적인 대상을 매달릴 수 있다, 눈에 보인다처럼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마음이라는 게 어디가에 매달릴 수 없는 거잖아. 매달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구체화. 다음에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 되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나는 풀벌레의 소리를 들어서 못 들었어. 못 들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작은 귀, 풀벌레의 작은 귀는 이 소리를 들었어. 풀벌레의 작은 귀. 근데 내 귀는 못 들었단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시야 찾으면 작은 귀가 되겠지. 두꺼움이랑 작은 귀가 대조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대조적인 시야 찾으라고는 찾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발 뒤꿈치처럼 두껍다라고 했으니까 처럼 무슨 법? 무슨 법이야? 모부처럼 지급법. 그 다음에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브라운관이 너희가 모르는 세대라. 너희 그 TV 중에 엄청 뚱뚱하고 큰 TV에 나가? 그게 브라운관 TV예요. 그래서 TV가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울음소리는 그 부딪혔다가 튀겨나가는 거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아무리 울어도 이 소리 때문에 다시 튕겨온다. 즉 나한테 안 들어온다. 더 나아가면 현대 문명에 의해서 이런 작은 자연의 생명체들의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단단한 벽에 눌러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해봐야 돼. 울음소리가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진대. 울음소리는 원래 귀로 인식해야 되는 건데 어디 부딪혔다 떨어진다. 즉 눈에 보이는 거죠. 청각에 시각하게 된다. 얘도 공간감적 신상이네요. 이해돼? 기범아 왜 웃어?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울음소리가 두꺼운 벽을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되돌아간다. 울음소리가 놀랄 수 있어? 무슨 법이게? 의인법.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단에 크게 방공기 들이쉬니 헛파 속으로 소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현대 문명에서 벗어나니까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허파에도 별빛이 묻어서 조금은 환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별빛은 불 켜면 뭐야? 안 보이는 존재거든. 근데 끄면 보이는 거죠. 자연의 존재거든. 그래서 허파에 별빛이 들어온다. 즉 내 몸 안에도 자연의 일부가 들어왔다. 자연과 하나가 됐다. 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이거 광화문 시랑도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풀비린내랑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광화문 풀비린내 공통점이 뭐야? 현대 문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 정리예요, 감사. 읽어보시고 OX 한번 풀어보세요. OX 답지가 있긴 한데 양심적으로 보지 말고 풀어. 저기 뭐 볼 거지? 조기방 다 했어? 네. 너 수업 시간에 자꾸 뭐해? 바쁜 친구들은 밑에 거 보고 채점 한번 해주시고 본부장 왜? 4번? 14번에 네. 어.
이거 안 그래도 얘기하려는데 말 잘했다. 다 풀었어? 다 풀었어? 봐봐.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동차 필요할 때만 타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편하다. 나 필요할 때 사야겠다 하다가 타고 다니다가 얘가 너무 편하니까 필요 없어도 막 타게 되는 거야. 그러다 풀벌레를 죽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이도 그냥 타고 다니는 차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죽다니 하고 앞으로 진짜 딱 필요할 때만 타야겠다 하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안 되는 것도 질문. 얘들아 질문이 없어? 없어? 질문 없어? 이상한데? 없어? 이제 뭐라 이해흡수를 하고 너 이거 컴플레인 갖고 왔는데? 그리고 정말 그리고 정말 다 나왔어?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과학 시간에만 배웠다 해가지고 제가 안 한 개념이 있어서 그것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주에 논증 배웠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배웠잖아. 사실 논리적으로 증명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그 세 가지 설명할 거야. 다시 논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증명할 때. 귀나 면역, 유출 이렇게 총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도 좋고 알고 있는 내용이면 뭐 간단하게 메모만 할게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볼게. 얘가 평평제 집에 있나? 평평제 집에 있긴 하네. 140페이지. 학교에서 유출은 없어? 유비는 모르겠어. 사실 유추가 유비적 추론의 줄임말이라 같은 말이에요. 봐봐. 일단 귀납법 먼저 할 거야. 귀납법은 보성이로 예시를 들어야겠다.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보성이는 파란색 펜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싫어? 다른 얘기 들어줘? 알겠어.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 귀납법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내가 처음에 보성이를 만났을 때 보성이가 파란색 펜이었어. 그 다음 주에도 파란색 펜이고 그 다다음 주에도 파란색 펜, 오늘도 파란색 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보성이는 파란색 펜만 쓴다. 귀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개별적 사실을 모아서 개별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한다라고 해요. 개별적 사실, 보성이가 첫 번째 주에, 두 번째 주에 파란색 펜 썼다. 이런 개별적인 사실을 모아서 일반적인 원리, 보성이는 파란 펜만 쓴다. 를 갖고 온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거를 일반화라고 하는 거 알지? 일반화.
여기에는 일반화, 보편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귀납의 가장 큰 문제점. 뭐야 보성아? 그치? 그치? 보성이가 근데 다음 주 빨간 펜 들고 오면 이 논증은 틀린 논증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연역은 뭐냐면 순서가 거꾸로 가는 거야. 귀납은 하나하나 모아서 큰 결론을 내렸다라고 치면 연역은 큰 결론부터 꺼내오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큰 결론. 신장고 학생들은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노란색을 좋아한다. 라는 큰 원리가 있다고 쳐보자. 신장고 학생들은. 근데 기범이는 신장고 학생이야. 기범이는 신장고 학생이다. 따라서 기범이는 노란색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연역법이에요. 가장 큰 범주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원리에 속한다.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요 순으로 가는 게 연역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거야. 아까 파란색 펜으로 하면은 애초에 결론 내리기 시작해. 보성이는 파란색 펜만 씁니다. 그럼 두 번째, 쟤는 보성이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파란색 펜을 쓸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3단노법이라고 해가지고 너희 그거 알지?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3단노법이 있는데 요게 시험에 나오려면 어떤 게 나오기 좋냐? 뭐 중간에 이 문장을 비워놔. 그러고 여기 들어갈 만한 거 찾기. 결론 집어넣고 결론 들어갈 만한 거 찾기. 아니면 원리를 집어넣고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첫 번째 거 가장 큰 내용이어야 되거든. 이 밑에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대전제라고 불러요. 대전제. 얘가 제일 큰 내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여기는 요소가 두 개거든. 신장고 학생들은 노란색을 좋아한다. 요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여기에 나오고 두 번째 요소는 여기에 나와요. 신장고 학생이란 내용, 노란색이란 내용. 요게 연결.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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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본으로 봐봐. 내가 맨날 관찰을 해. 맨날 관찰을 했더니 요 학원에 오는 색 첫날도 검은색, 두 번째 날도 검은색, 세 번째 날도 검은색, 오늘도 검은색이야. 내가 결론 내렸어. 이 학원 근처에는 까만색 새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귀납의 영역이야? 귀납의 영역이야. 그렇지, 귀납의 영역. 자, 마지막으로 유추. 유추는 쉬워요. 유산점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네 여기 티몰튼이라고 알아? 그 있어. 커피 브랜드 티몰튼이라는 게 얘네 티몰튼에 아메리카노 주스가 있어. 티몰튼은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표 메뉴가 있어. 아이스캡이라는 또 커피가 다른 커피가 있거든. 내가 이거를 보고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해. 고민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티몰튼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티몰튼에서 만든 아이스캡이라는 음료도 맛있을 것이다. 왜냐? 둘 다 티몰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유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이 사실과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다른 것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유추인 거야. 이해돼? 이해돼? 알겠지? 이렇게 유추. 그럼 신영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럼 부경이는 열심히 해. 근데 신영 학생이네? 그럼 지효도 신영 학생이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게 유추. 근데 내가 신영 학생들 부경이도 보고 선호도 보고 뭐 지효도 보고 가은이도 봤어. 다 열심히 하네? 아 신장 학생들은 열심히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귀납법. 아니면 내가 애초에 결론을 내려. 신장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채아는 신장부 학생이야. 따라서 채아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로 가면 영양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제 이렇게 들어보자. 이거 알지? 이거 달거 맞지? 달거 맞죠? 이거 안 해보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1분 볼게요. 잠깐 읽어봐. 주원아, 얘들아 다 읽었어? 현서야. 요것도 수필이에요. 수필인데 아까 수필과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옛날에 쓰인 수필. 그래서 이런 걸 고전 수필이라고 하는데 고전 수필은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 수필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설이거든. 설. 그러니까 땡땡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죠. 실견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뭐 처음 본 작품이 나왔는데 땡땡설 이렇게 끝난다? 그럼 얘는 수필 장르, 고전 느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설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보면 이거예요. 경험 플러스 교훈. 뭐 간혹가다 학교에서 체험 플러스 깨달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둘 다 상관없어. 어쨌든 직접 겪고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이야기한다 하면 설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옥설이니까 경험이 있고 무엇이냐? 깨달음이 있겠지. 교훈이 있겠지.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이옥설이야. 설은 아까 형식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숲이란 종류라는 뜻이고 이옥은 옥이 무슨 뜻이대? 집이란 뜻이에요. 집. 우리 한옥이 우리나라 집이잖아. 옥은 집이고 이는 이치라는 뜻이거든. 이치. 그래서 집에 관한 이치를 담은 수필, 이옥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옥설 이제 내용 분석 볼 건데 첫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겪은 경험이 나와요. 현서야. 첫 번째 문단 이옥설. 그러니까 글쓴이가 겪은 경험이 나와요. 어떤 경험을 했냐? 일단 자기가 기본적으로 집에 행랑채가 쉽게 말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3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칸은 비 맞은 지 너무 오래됐고 한 칸은 얼마 안 됐대. 근데 이걸 고치려고 보니까 비 맞고 오래된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얼마 안 되고 비용이 얼마 안 들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을 고칠 때 바로 고치면 비용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적게 들어. 비용이 적게 든대. 근데 바로 안 고치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죠? 바로 고치니까 비용이 별로 안 들었다. 또 두 번째, 그것을 통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게 사람의 몸이에요. 왜 사람의 몸이 마찬가지냐? 바로 고치지 않으면은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바로 고치지 않으면은 영양 나쁜 사람이 된다. 즉 사람의 몸도 바로 잡으면 바로 고쳐지는데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너 그거 알지? 어렸을 때 도둑질하는 애를 잡으면은 얘는 커서 도둑질을 안 하거든. 나 어렸을 때 도둑질 안 하는 애를 바로 안 잡잖아? 그럼 나중에 가면은 다른 걸 잘도 안 봐. 집 같은 거. 나 바로바로 잡아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아니, 마지막에 세 번째 문단. 그뿐인가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나라가 뭔가 잘못됐어. 근데 왕이 바로 안 잡아. 그래서 나중 가서 바로 잡으려고 하면 바로 잡힐까?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잡아야 된다. 백성들을 좀먹는 무리,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들, 그러니까 탕가무리들을 그냥 냅뒀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로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셋 다 공통점은 바로 잡아야 된다. 뭔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바로 잡고 나라도 바로 잡는다. 유사점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유추를 썼다. 까지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얘들아 봐봐. 잘 생각해봐. 이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게? 집을 바로바로 잡아야 된다. 1번. 사람의 몸 바로 잡아야 된다. 2번.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3번. 뭔 말 하고 싶은 거게? 그 중에 뭔 말 하고 싶겠어? 그치, 3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쓸 때 당시에 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근데 나라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유추를 써서 돌려서 표현한 거거든.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도탄에 빠져있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거를 돌려서 표현하는 걸 우의적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마지막이거든. 바로 잡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제일 마지막이다. 그래서 얘가 제일 마지막 줄 보면은 그러니 어째 행동을 조심하지 않겠는가. 이거 의문형처럼 말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행동 조심 좀 해라. 나라 잘못 안 되게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리법을 써서 아니면 의문의 형태를 통해 의문의 형식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있다. 뒤로 넘겨보시면은 이 출제 포인트 3번 보시면 유추도 있고 좀 어렵게 나온다 싶으면 대조도 물어보거든. 그래서 요거 2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조는 생명체에 바로바로 고친 거를 비를 맞고 바로 고치려고 한 거랑 비 맞은 지 오래된 나무를 대조했다. 그 다음에 유추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기 좋아요. 소재들 상징. 각각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문단에서 집이었던 게 3문단에서는 나라잖아. 이런 식으로 대응시키는 거 나오기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제목 바로 잡는 거. 바로 잡아야 될 대상이 1문단에서는 제목이었었고, 그러니까 나무들. 바로 잡아야 될 대상이 3문단에서는 그러면 정치겠지.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집을 고칠 때 들어갔던 거. 얘는 비용이라고 하면 나라를 고칠 때 들어가는 거는 백성들의 고통 같은 거. 힘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바로 안 고치면 늘어나는 건 비용이지. 나라 바로 안 고치면 늘어나는 거 백성들의 거. 대응 좀 시키면. 그래서 이 작품 배경이 고려 시대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어 문장 개념 프린트 한번 꺼내보실래요?
참고로 요 먹지 않다에서 않다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보존문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누고 목부정은 밥을 못 먹다, 밥을 먹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써요. 오케이?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의지가 없더라도 안을 쓸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봐봐. 이 책은 안 예쁘다. 이 책은 맞아. 이 꽃은 안 예쁘다고 생각해봐. 이 꽃이 의지를 가지고 안 예쁜 걸까? 아니지. 그래서 안은 의지 구성되고 그냥 단순히 부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의지가 아니더라도 안을 쓸 수 있어.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이때 안을 쓰면은 의지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부정하는 것만 쓰일 때도 있다는 거. 이해돼? 물이 안 시원하다는 의지 부정이야, 단순 부정이야? 단순 부정이야. 물이 뭐 안 시원하고 싶어서 안 시원한 게 아니잖아. 걔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은데 얘 아니든 무시든 부정문은 명령문이랑 처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짧은 거일 때, 짧은 부정일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밥 먹지 말아라를 얘기하고 싶은 명령문은 그럼 밥을 안 먹어라라고 하면 못해. 긴 부정으로 하면 못해. 밥을 먹지 마 이렇게. 먹지 말다는 것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이나 못을 써서 부정을 만들 때는 안 먹어라, 못 먹어라 이거 안 되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처음부터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 싶으면은 형용사는 의지 부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가 예쁘다 귀엽다 같은 상태잖아.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야. 못하지. 그래서 형용사는 사실 단수 부정밖에 못해. 이런 게 가끔 어렵게 나온다는 건 모르는데 이 정도 기본 알고 있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가 있어요. 보잖아. 봐봐 얘들아. 이거는 의미가 이렇게 생겨요.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다 안 왔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2명 안 올 수도 있지. 10명 와야 된다, 8명 올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부정 표현은 중의성이 있어요. 다 안 온 게, 그러니까 안 온 게 다 안 왔다 해서 뭐 불안한 건지 전체가 안 오고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있는데 그리고 예시 문제 보세요. 홈페이지에 부정 표현의 중의성. 진영이가 어제 숙제를 집에서 하지 않,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보시면은 진영이가 안 한 걸 수도 있고 어제 안 한 걸 수도 있고 집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숙제 말고 딴 거란 걸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정 표현은 중의성이 생긴다.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보조사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 진영이는 어제는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는을 붙이면 어떤 걸 부정하는지 잘 보는 거지. 이해돼? 제일 요게 부정 표현.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